30억으로 어떻게 은퇴하냐는 말 들으셨죠? 그 말이 왜 그렇게 아픈지 아십니까? 돈 얘기 같지만 사실은 인생 얘기라서 그렇습니다. 나는 밤을 줄였고 주말을 줄였고 가족과의 시간을 줄였고 그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걸 한 줄로 무너뜨리니까요. 순간 머리가 하얘집니다. 내가 지금까지 한 게 뭐였지? 내가 뭘 잘못했지? 앞으로는 더 못 따라가겠지? 이 생각이 시작되면 그날 밤은 끝입니다. 그리고 더 잔인한 건 그 말이 틀려서 아픈 게 아닙니다. 그 말이 내 안에 있는 공포 버튼을 눌러서 아픈 겁니다. 아이들 교육비, 집 문제, 부모님 병원비, 내 건강, 내 수입, 시장 폭락. 이 5개가 머릿속에서 한 번에 켜지면 돈이 얼마가 있든 마음은 바로 불안해집니다. 불안은 숫자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불안은 확신이 없을 때 커집니다. 요즘 부자의 기준이 점점 이상해지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예전에는 30억이면 인생이 바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0억으로는 택도 없다고 합니다. 말이 바뀐 게 아닙니다. 비교의 기준이 바뀐 겁니다. 예전에는 비교 대상이 동네 친구, 회사 동기, 친척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화면 속 모든 사람이 비교 대상입니다. 스크롤을 내릴수록 내 삶이 작아집니다. 나는 오늘도 아이 재우고 설거지하고 내일 점심값 걱정하는데 누군가는 평일 낮에 해외에서 커피를 마시고 누군가는 월 현금 흐름이 1000만 원이라 하고 누군가는 30억은 너무 적다고 말합니다. 그걸 하루 이틀 보면 그냥 지나가는데 그걸 매일 보면 내 기준이 바뀝니다. 기준이 바뀌면 현재가 실패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충분히 잘 사는 사람도 본인은 중산층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본인을 서민이라고 느낍니다.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비교 그래프가 계속 위로 올라가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만 짚겠습니다. 돈이 많아지면 불안이 자동으로 줄어든다. 이건 착각입니다. 돈이 많아지면 불안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불안이 더 정교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잃을 게 커지기 때문입니다. 3천만 원을 잃는 공포와 3억을 잃는 공포와 10억을 잃는 공포는 다릅니다. 숫자가 커질수록 공포도 커지는데 사람들은 돈이 커지면 마음이 작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돈을 더 벌어야 마음이 편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돈이 늘어도 비교가 멈추지 않으면 마음은 편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론이 하나 나옵니다. 30억이 크냐 작냐를 싸우는 순간 이미 게임을 잘못 잡은 겁니다.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그 삶은 1년에 얼마가 드는가? 그 돈이 끊기지 않게 만들 구조가 있는가? 이 세 가지가 정리되면 30억이든 20억이든 50억이든 판단이 선명해집니다. 이 세 가지가 정리되지 않으면 100억이 있어도 불안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감정이 아니라 설계로 가야 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현실입니다. 첫 번째, 우리 집이 1년에 얼마를 쓰는지 진짜 숫자를 적어보셔야 합니다. 대충이 아니라 실제로요. 집 관련 비용, 대출 상환, 관리비, 보험, 차량, 식비, 통신비, 경조사, 부모님 지원, 아이들 교육비, 여행, 취미 예비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평균이 아니라 최악의 해를 기준으로 잡는 겁니다. 아이 학원비가 늘어나는 해, 부모님 병원비가 커지는 해, 집수리 비용이 터지는 해, 시장이 흔들리는 해, 내 수입이 줄어드는 해. 그 해에도 버틸 수 있으면 그게 은퇴입니다. 그 해를 못 버티면 숫자가 커도 마음은 계속 불안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아이들 교육비는 끝이 없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교육비를 무한대로 잡는 순간 은퇴는 영원히 불가능해집니다. 교육비는 사랑이지만 교육비는 경쟁이 되기도 합니다. 경쟁이 되는 순간 비용이 끝없이 늘어납니다. 이때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경계선입니다. 우리 집이 지켜야 하는 교육의 핵심이 무엇인지, 어디까지는 하고 어디부터는 내려놓을지, 이 기준이 없으면 어떤 돈도 부족합니다. 반대로 기준이 있으면 숫자가 크지 않아도 불안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 자산을 한 덩어리로 보지 마셔야 합니다. 30억이 있어도 전부 부동산 한 채로 묶여있으면 체감은 답답합니다. 반대로 같은 30억이라도 역할을 나눠두면 마음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생활을 지키는 돈, 위기에 쓰는 돈, 시간을 두고 불리는 돈. 이 세 덩어리가 섞여 있으면 시장이 흔들릴 때 살도 같이 흔들립니다. 이 세 덩어리가 분리되어 있으면 시장이 흔들려도 삶은 버팁니다. 여기서 흐름이 나옵니다. 은퇴는 총액 게임이 아니라 흐름 게임입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돈을 매달 들어오는 돈이 받아주는 구조가 있으면 숫자가 크지 않아도 마음이 편해집니다. 반대로 숫자가 커도 흐름이 없고 유동성이 부족하면 마음이 계속 조급해집니다. 그래서 은퇴를 생각하실 때는 자산의 크기보다 자산의 역할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 가장 위험한 건 낙관도 비관도 아닙니다. 감정입니다. 오를 때는 내가 다 아는 것 같고 내릴 때는 내가 바보 같아집니다. 시장은 원래 오를 땐 계단처럼 천천히, 내릴 땐 엘리베이터처럼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흐름을 보고 감정이 먼저 반응합니다. 감정이 반응하면 행동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뀌면 결과가 망가집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지식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상황이 바뀔 때마다 내 원칙이 바뀌지 않게 만드는 힘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생활비 몇 년치는 변동성 큰 자산과 분리해두겠습니다. 큰 하락이 와도 당장 팔지 않도록 단기 현금을 따로 두겠습니다. 뉴스에 흔들려 매수 매도를 바꾸지 않겠습니다. 가족의 기본 생활을 지키는 돈과 공격적으로 굴리는 돈을 섞지 않겠습니다. 이런 규칙이 있으면 시장이 흔들려도 삶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규칙이 없으면 시장이 흔들릴 때 내 살도 같이 흔들립니다. 여기서 또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락이 오면 어떡하죠? 이 질문은 은퇴 계산보다 더 중요합니다. 은퇴는 생활의 문제지만 하락은 심리의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하락은 없앨 수 없습니다. 하락을 전제로 설계해야 합니다. 하락이 와도 내가 팔지 않게 만드는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 장치는 결국 단기 생활비의 분리 현금의 존재, 사전에 정해둔 규칙입니다. 이게 없으면 하락은 공포가 되고 공포는 실수를 부릅니다. 네 번째, 비교를 끊는 게 아니라 비교의 범위를 제한해야 합니다. 비교는 인간의 기본 기능이라서 끊으려고 하면 오히려 더 커집니다. 그래서 비교를 나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남의 결과와 비교하지 마십시오. 내 과정과 비교하십시오. 나는 올해 고정비를 얼마나 줄였는가? 나는 올해 저축률을 얼마나 유지했는가? 나는 올해 감정적으로 매매하지 않았는가? 나는 올해 가족과의 시간을 지켰는가? 나는 올해 건강을 얼마나 지켰는가? 이 질문이 쌓이면 기준이 다시 내 손으로 돌아옵니다. 기준이 내 손으로 돌아오는 순간 마음이 안정됩니다. 다섯 번째, 한 방에 정상 가려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집 이야기만 나오면 갑자기 비이성적으로 변합니다. 상위 자산을 못 가지면 인생이 망한 것처럼 느낍니다. 그런데 그건 서울대 못 갈 거면 초등학교 왜 다니냐는 말과 비슷합니다. 서울대 못 가도 다들 잘 삽니다. 중요한 건 과정에서 생기는 능력입니다. 돈도 똑같습니다. 현실은 계단입니다. 단계를 밟아야 합니다. 한 번에 정상으로 가려는 순간 대부분은 포기합니다. 포기를 정당화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돈은 더 멀어집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1억 모아봐야 뭐가 바뀌나요? 이 말의 함정은 이겁니다. 1억을 결과로만 보기 때문입니다. 1억은 돈이라기보다 근육입니다. 1억을 모으는 과정에서 사람은 바뀝니다. 돈이 새는 구멍을 발견합니다. 감정을 눌러본 경험이 생깁니다. 지속이라는 근육이 생깁니다. 그 근육이 있어야 다음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돈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의 총합입니다.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만 바라보면 어떤 숫자도 나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이제 30억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30억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대개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내 삶의 비용이 아니라 남의 삶의 비용으로 계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총액만 보고 흐름과 유동성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30억이 있어도 불안합니다. 반대로 이 두 가지가 정리되면 30억은 어떤 가정에게는 충분히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생활비가 명확하고 위기에도 버틸 현금이 따로 있고 자산의 역할이 나뉘어 있고 시장이 흔들려도 행동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는 규칙이 있고 비교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으면 숫자는 나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내가 숫자를 쓰게 됩니다. 여기서 또 한 번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정확히 얼마가 있어야 마음이 편해지나요? 이 질문은 사실 숫자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이 편해지는 건 통제감입니다. 내가 내 삶을 통제하고 있다는 감각, 위기에도 버틸 수 있다는 감각, 흔들려도 돌아갈 원칙이 있다는 감각. 이게 있으면 숫자가 작아도 마음이 편해지고 이게 없으면 숫자가 커도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시대에 제일 위험한 건 남이 만들어준 기준으로 내 인생을 평가하는 겁니다. 30억을 벌었는데도 불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30억이 없는데도 희망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차이는 재능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기준이 내 손에 있으면 나는 오늘을 잘 살 수 있습니다. 기준이 남의 손에 있으면 나는 오늘을 계속 부정당합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겁니다. 돈은 많아서 나쁠 게 거의 없습니다. 돈은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수단이 수단으로 작동하려면 방향이 있어야 합니다. 방향이 없으면 돈은 불안을 키웁니다. 방향이 있으면 돈은 자유를 키웁니다.
방향은 남이 정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30억으로 은퇴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묻기 전에 먼저 이것부터 정리하셔야 합니다. 우리 집은 1년에 얼마를 쓰는가? 최악의 해에도 버틸 수 있는가? 자산의 역할이 나뉘어 있는가? 시장에 흔들려도 행동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는 규칙이 있는가? 비교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가? 이 5가지가 정리되면 은퇴는 숫자 싸움이 아니라 설계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장만 남기겠습니다. 돈이 없을수록 후회가 늘어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돈이 많을수록 불안이 줄어드는 건 자동이 아닙니다. 불안을 줄이는 건 숫자가 아니라 기준과 원칙입니다. 남의 숫자에 내 인생을 맡기지 마십시오. 내 삶의 비용을 정리하고 내 자산의 역할을 나누고 내 행동의 규칙을 정해두십시오. 그 순간부터 부자의 기준은 이상해지지 않습니다. 그 순간부터 30억은 부족한 숫자가 아니라 충분히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